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네, 오늘은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이면서 또 특별한 의미가 있죠. 이번 주는 2020년의 마지막 한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는 오늘 법률에 대한 얘기를 준비해놨습니다. 네, 그에 앞서 오늘 날씨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전국에는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일부 지역에 한해서는 안개가 짙게 낄 수 있겠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 또 보행자 안전 주의하셔야겠는데요. 오늘 아침까지 충청과 호남 또 경상도를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이하의 매우 짙은 안개가 끼는 곳 있겠습니다. 또 오늘 미세먼지 농도도 높은 수준 보이겠는데요.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과 세종 또 대구를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잘하고 계시겠지만 오늘도 미세먼지용 마스크 반드시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자세한 기온 살펴보시면요. 오늘 아침 최저기온 영하 4도에서 영상 6도, 또 한낮 최고기온은 8도에서 15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추위는 주춤하겠고요. 비교적 포근한 날씨 예상됩니다. 네, 12월 28일 월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맘때쯤 특히나 이번 한 주 정도는 2020년 새해 세웠던 계획들 어느 정도 이루어졌나, 2020년 내가 잘 살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죠. 계획들 잘 실천이 되고 있었습니까? 올 초에는 계획이 좀 많았던 것 같은데요. 네. 늘 이쯤 되면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맞아. 네. 올해는 또 코로나19 때문에 뜻하지 않게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이 어긋난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네. 특히나 취업 준비하신 분들은 참 여러 가지로 힘들었던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올해는 고용 절벽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했던 때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취업난을 극복하려고 또 열심히 노력하는 곳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화면 함께 하시죠. 나날이 길어져가는 취업 준비 기간.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까지 더해지며 취업 시장에 한파가 불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 장기화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 세대를 불문하고 일하고 싶지만 일자리가 없어 애가 타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준비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또 운이 좋지 않아서 떨어질 수도 있고, 자기 전공에 학사학위를 따더라도 자기 전공을 살리지 못하고 취직하는 경우가 많고, 바늘구멍보다 더 좁은 취업문. 취업 성공을 위해 오늘도 열심히 노력 중인 이들을 만나봅니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취업 준비에도 사교육이 필수가 된 시대. 거리두기가 생활화돼 취업 준비도 온라인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사이트 이용자의 행동을 추적하는 방법과 또 이제 추적한 데이터들 바탕으로 전략을 세워서 그런 마케팅 전략들을 실행하는 방법까지 수강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시대에 중요해진 디지털 마케팅처럼 취업 트렌드를 읽는 것이 중요하다는데요. 이런 것들이 취업한 이후는 좀 괜찮을지 몰라도 취준생들한테 좀 많이 부담이 되는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취업 준비에 필요한 돈이 또 한 번 취준생을 울린다는 사실. 그래서 취업 준비에만 집중할 수 있게 강의와 멘토링을 지원한다는 이곳. 하지만 저희 이 수업에서는 취업한 후에 가격을 지불하는 후불제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무료로 배우고 나중에 갚는다. 이런 소득 공유 후불제는 해외에서 먼저 시작됐는데요. 돈 걱정 없이 배울 수 있게 기회를 주고 양질의 교육으로 취업 성공률을 높여 소득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배움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필요하지만 비싼 금액을 학생이나 취준생 입장에서 직접 부담하기엔 굉장히 부담 금액이 크고, 먼저 배우고 나중에 내게 하는 경험을 제공하는 것 자체가 학생한테도 가치적으로 좋다고 생각하고 저 입장에서 굉장히 뿌듯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취업 한파가 몰아친 건 청년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평균 퇴직 연령은 49.5세. 중년 재취업자도 힘든 건 마찬가지인데요.
민관공이 함께 중년들의 재취업을 위해 발벗고 나선 것도 있습니다. 이 관광 사업에 좀 종사를 예전에 아르바이트로 조금 짧은 시간 동안 했었는데요. 그때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좀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양한 직종의 은퇴자들이 모여 집단 교육으로 재취업의 현실에 대해 눈을 뜨고 직무 역량 강화를 한 뒤에는 면접과 같이 실전 재취업 준비가 이어진다는데요. 화상 모의 면접이라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요. 면접에서 떨어진다면 저에게는 많은 그 기회의 손실이 되기 때문에요. 미리 좀 준비해서 저의 단점을 좀 극복하고 합격의 지름길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면접은 지원자의 적합성을 다변면으로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5060 세대의 맞춤형 화상 면접 팁도 전수. 네, 저도 사회 구성원으로서 합류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저 또한 오랫동안 100세 시대에 있어서 제 일을 찾아서 하면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제 취업은 저에게 있어서 삶의 동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취업을 준비하는 중년들의 또 다른 난관은 최소 20년 만에 써보는 이력서. 청년들은 아무래도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경험 같은 게 아무래도 부족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험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역량값을 포텐셜을 표현하는 게 중요하고, 중장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자기의 경험이 너무나 사실은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이 회사에 필요한 역량값이 무엇인지를 먼저 회사별로 아니면 이력서별로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그냥 하다 보면 나중에 진짜 자기의 역량값이 뭔지를 잘 모르죠. 신입과는 달라야 할 중년의 이력서. 지원 분야와 관련된 경력을 최근 순으로 성과와 전문성이 드러나야 합니다. 신중년 재취업 프로그램 참여자의 취업률은 약 67%나 된다는데요. 백지장도 맞들면 낫듯이 재취업 역시 함께 고민해 해결법을 찾아가는 중입니다. 취업 걱정이 없다는 대학생들을 찾아간 경북 경산의 한 대학교. 분위기가 마치 기업의 연구실을 떠올리게 할 정도로 진지한데요. 여기가 어딥니까? 실험은 식품 속에 있는 미생물을 검사해서 이 식품이 안전한지 확인하는 실험입니다. 시대가 바뀌며 뜨고 있는 푸드테크 분야의 전문가가 잘하는 요람 같은 이곳. 이뿐만이 아닙니다. 자동화된 로봇을 컨트롤할 수 있는 기술을 익히고 에너지 자원을 관리하는 마스터가 되기 위해 매진하는 등 학업 열기가 뜨거운데요.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 사업단으로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인재를 양성하는 그런 사업단이고요.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요? 기업 실무에 맞는 교육을 1년 동안 배우고요. 2학년 때부터는 기업체 가서 정규직 사원으로서 정상적으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습니다. 수업과 직무 교육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방식의 학생 선발 방식도 다른 과와 다르다는데요.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는 전국에 8개 대학 정도가 선정이 되어 있고요. 특이하게 대학과 기업이 같이 면접을 보고 성적을 산출하고 면접을 보고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취업 걱정 없이 전공에만 몰두할 수 있어 날이 갈수록 실력은 일취월장. 각 과별로 여러 회사들과 협력해 원하는 자리를 골라갈 수도 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구축을 공부 중인 실습실에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는데요. 옆에서 가르쳐주신 분은 저희 선배인데 저가 이렇게 모르는 부분들을 더 많이 알고 계셔서 저 지금 가르쳐주시는 중입니다. 타과에 진학한 친구들보다 앞서 사회인이 된 느낌 어떨까요? 저는 21살이고 조기 취업을 해가지고 자동차 부품회사에서 다니고 있는데 품질팀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작년 1학년 때 실습하고 공부했던 것들을 2학년 때 업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도움이 됐습니다. 학업을 하면서 그리고 또 경력을 쌓았다는 점에서 메리트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은 안정된 일자리, 산학 협력된 기업은 전문 인력 확보 가능. 곧 모집하는 1학년은 스마트 경영공학과도 신설 예정입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 사업단이 잘 운영이 된다면 새로운 산학협력 모델로서 기업과 학생과 대학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확신합니다. 모두에게 어려운 시기인 지금 꽁꽁 얼어붙은 취업난에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길 기대합니다. 네, 우리 청년들도 힘들었고 2020년 올 한 해 돌아보면 너나 없이 힘들었죠. 제발 2021년에는 우리 청년들이 길을 좀 확 펼 수 있는 그런 해가 되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네. 청년기에 젊었을 때는 이렇게 에너지 이런 호르몬들이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유통기한이 있어서 이것도 점점 갈수록 그 호르몬이 줄어들고 성호르몬도 줄어들고 이러면서 또 갱년기를 맞게 되고 이렇죠. 네, 특히 이 갱년기는 제2의 사춘기다라고 불릴 만큼 정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는 시기이기도 한데요. 피할 수는 없지만 이 시기를 늦추거나 증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 방법 함께 알아볼까요? 대한민국 중년 여성 10명 가운데 7명이 여성 호르몬이 빵점이 되면서 여러 가지 병이 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는 갱년기 증상. 특히 여성들은 35세 이후 여성 호르몬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변화를 겪게 됩니다.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지만 감정 기복이 심해지고 신체 건강도 와르르르르. 하지만 미리미리 준비하면 모르고 지나칠 수도 있다는데요. 반갑지 않은 갱년기와 안전하게 이별하는 법을 알아봅니다.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1년 전부터 갱년기 증상이 나타났다는 현경수 씨. 앉아가 귀찮아 죽겠구만. 아이고. 누군가 때리는 것처럼 전신이 아프고 감기 몸살을 앓던 몸은 천근만근, 가슴도 전력 질주를 한 것 마냥 하루 종일 쿵쾅쿵쾅. 그냥 갱년기가 와가지고 가만히 앉아있지도 못하겠고 그냥 왔다 갔다 하게 되고 불안하고 그러네요. 특히 여성 호르몬이 부족하면 우리 몸의 온도 조절 기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 체온이 급격히 오르내리기도 하는데요. 식은땀이 나서 시원한 거를 먹어줘야만이 그런 좀 개운하고 순간적으로는 좀 시원하고 좀 그런 느낌을 받아서 좀 먹게 되더라고요. 한겨울에도 치솟는 열 때문에 아이스크림을 손에서 놓을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중년 여성 2명 중 1명이 겪는다는 불면증도 현경수 씨를 괴롭히는데요. 자려고 누워도 계속 뒤척이다 아침을 맞습니다. 덥고 홍조가 생기고 관절통 등이 생기는 갱년기. 심하면 기억력 감퇴와 우울증 등 다양한 증세가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데요. 허리도 아프지 또 발목 수술까지 해가지고 더더욱 또 그 겹치고 겹쳐서 이 갱년기를 또 어떻게 또 극복해야 할지 모르겠고. 갱년기를 피할 방법은 없을까요? 갱년기 타파 비법을 알고 있다는 사람을 찾아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혹시 여기 갱년기를 극복한 선생님이 있다고 그랬는데 전 아니고 저희 국장님 찾으시는 것 같은데 국장님 안녕하세요. 갱년기를 극복한 선생님? 네. 아직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이향란 약사. 벌써 갱년기를 극복하셨다고요? 저는 47살 두 아이 엄마고요. 본인 아들을 둔 워킹맘입니다. 15년이 넘게 흘렀지만 그때 그 시절 모습을 여전히 유지할 수 있는 비법이 궁금한데요. 가는 세월을 탓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노화가 찾아오는 것도 한순간. 이향란 약사는 긴장을 늦추지 않으려 매년 도전을 멈추지 않았고 그 결과 올해는 미씨들을 대상으로 한 미인 대회에 나가 당당히 2위를 차지했습니다. 마음가짐 외에 또 다른 비법은 무엇일지 일상을 지켜봤는데요. 이러다 갑자기 꺼내든 것은 뭐 이게 수저 아니야? 체온을 따뜻하게 만든 수저를 목을 따라 쇄골까지 쑥쑥 부드럽게 쓸어내립니다. 선생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숟가락을 이용해서 림프 마사지 하고 있어요. 수저로 림프 마사지를 한다고요? 40대 후반에도 30대처럼 보이는 동안 비결이 바로 이 부드러운 터치였군요. 귀 아래쪽에 보면 약간 볼록하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이쪽이 또 림프절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쇄골이 있는 쪽, 여기 흉쇄 유돌근이라고 하는데 이쪽 부분이 얼굴 부위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가장 마지막 노폐물이 빠져나가는 곳이에요. 림프액을 순환시켜 홍조와 살처짐을 막는 데 도움이 된다는 마사지. 이번엔 중년 여성들의 적, 갑자기 오르는 열에 대처하는 법도 알려준다고 합니다. 수건에 생리식염수를 콸콸콸! 물수건을 만드는데요.
청소하시려고요? 아니에요. 뒷목 잡는 마사지 좀 해보려고요. 적신수건으로 목 뒤를 감싸고 조물조물. 갱년기에 열감도 내려주고 얼굴 홍조도 내려주는 좋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식염수를 이용해서 해주는데, 일반적인 물과 달리 식염수는 우리 체액과 똑같은 성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흡수도 더 체액에 맞게 되고, 그리고 열을도 내려주는 작용을 하게 되죠. 갱년기로 열이 오른다면 얼음이나 냉수 대신 상온의 식염수를 찾아주세요.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갱년기. 이향란 약사는 근무 시간 중 작은 여유도 허투루 보내지 않는데요. 제일 신경 쓰는 건 엉덩이 근육을 채우는 운동으로 다리를 어깨 너비로 벌린 다음 한쪽 다리씩 옆으로 뻗어 바닥을 터치하고 돌아옵니다. 틈틈이 환자분들 없을 때 근력 운동 이렇게 해요. 이 허벅지 근육이 나이 들수록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적금 들듯이 허벅지 근력을 강화시켜놔야 나중에 나이 들어서 하고 싶은 것 하면서 멋지게 살 수가 있어요. 중년이 되면 더욱더 중요해진다는 엉덩이와 하체 근육. 근육이 신진대사를 좌우하기 때문에 엉덩이나 허벅지처럼 큰 근육이 있으면 대사 질환을 막을 수 있는 건데요. 특히 엉덩이는 상반신과 하반신을 연결해주는 부위로 신체의 균형 유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박사님이 또 엄청 동안이시잖아요. 동안이시고 열정도 되게 넘치셔서 동안 외모는 이번 생은 틀린 것 같은데 그 열정만큼은 진짜 배우고 닮아가고 싶습니다. 호르몬 불균형을 잡는 데 도움이 되는 감마 리놀렌산이 풍부한 이향란 약사표 밥상. 브로콜리, 버섯, 고추, 연근 등을 기름을 살짝 둘러 볶으면 완성! 밥상에서 챙기기 어려운 영양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양제의 경우에도 증상별로 좀 나눠서 드시는 게 도움이 되는데요. 이 열이 오르락내리락하고 긴장이나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는 경우에는 마그네슘 제제가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분이 다운이 되고 우울하고 피로감을 많이 느끼는 경우에는 이런 마그네슘 제제와 함께 비타민 B군을 드시게 되면요, 비타민 B군이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피로감도 좀 낮춰주고 이런 기분 우울감에도 완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다양한 갱년기의 증상들, 내게 어떤 것이 부족한지 체크해보세요. 바쁜 하루가 마무리되는 시간, 퇴근 후 휴식 대신 부지런히 연습해 아이돌 댄스까지 섭렵했습니다. 일단 일도 너무 열심히 하고 계시고 그 바쁜 시간 속에도 쪽에서 취미생활도 즐기시고 또 이렇게 건강하게 운동도 하시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특별하고 멋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이는 숫자.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보여주려면 안팎으로 나를 꽉꽉 채워야 한다는데요. 갱년기에 접어들면 골다공증 위험도 커지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운동을 찾아 꾸준히 하면 우울했던 기분도 좋아지고 건강도 챙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즐겁고 재미있는 일 찾기, 꾸준한 운동, 건강한 밥상, 그리고 끊임없는 도전, 이 4가지 지키셔서 갱년기 다가오지 못하게 관리 잘해서 건강한 몸 만들어 봅시다. 즐거운 마음으로 새로운 일에 도전하며 살아가는 멋진 중년, 행복한 인생을 응원합니다. 저 정말 부지런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참 부지런한 삶을 사서 뭔가 2021년에는 저도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나네요. 반성했어요, 네. 보면서. 네. 자, 월요일 오늘 법률 얘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이인철, 허주연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송인 박수림 씨, 이정수 씨, 김서지 씨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든든한 황규락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사건, 사고 이슈부터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거 준비하셨습니까? 네, 먼저 준비한 그림을 좀 보시겠습니다. 네. 자, 이 두 그림 사이에 어떤 연관관계가 좀 있을까요? 아니, 이게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잠깐만요. 나랑 사귀자하고 염산이에요. 염산하고 이게 무슨 그건 연관이에요? 부조합이죠. 안 그쵸. 맞지. 나랑 사귀자 염산? 이거 드라마 그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나랑 사귀자, 나랑 사귈래, 나 죽을래, 뭐 소지섭!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지금 소지섭과 막 염산. 소지섭 씨를 생각하니까 이러지만 그렇죠. 사실은 엄청 무서운 말이에요. 그럼요. 나랑 사귈래, 죽을래. 네. 이게 뭐 비슷한 연관이 있는 거예요? 네, 이정수 씨가 정답을 맞히셨습니다. 그죠, 네, 그죠. 바로 그건데요. 네. 이 두 그림 중에요. 나랑 사귀자란 팻말, 이거부터 좀 사연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한 식당에서 근무하던 남성 A씨가요, 동료 여직원인
B 씨를 보고 정말 첫눈에 사랑에 빠진 겁니다. 그리고 남자답게 딱 고백을 했지만요. 네. 결국 B 씨는 A 씨의 교제 신청을 거절하게 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나랑 사귀자 이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요, A 씨의 구애가 여기서 끊이지 않았습니다. 식당을 옮긴 B 씨의 이 새 직장을 찾아가서요, 여기서도 계속해서 사귀자고 조른 건데, 그런데도 B 씨는 완강하게 거절을 했던 거죠. 솔직히 그 정도 거절하면은 그만 질척대고 빠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래야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A 씨는 이 B 씨가 만나주지 않자 B 씨가 일하는 식당 앞에서 이렇게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이건 아니다. 시위를 했다고요? 네. 여성은 정말 난감하셨겠네요. 네, 그런데요, 1인 시위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면요, 식당을 찾아오는 손님들마다 찾아가서 이 여성이 나를 안 만나준다 이러면서 손님들에게 하소연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손님에게까지 본인의 사생활이 알려지는 거잖아요. 얼마나 싫었겠어요? 네. 근데 저 정도면은 이제 신고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A 씨는요, 식당에서 난동을 부렸다는 혐의로 여러 차례나 경찰에 연행을 되게 했습니다. 10번째가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하지만 연애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1인 시위하고 괴롭혀가면서 이건 범죄 행위 아닙니까, 일종의? 아니 근데 계속 찾아왔다. 우리 예. 경찰에 신고했는데 또 계속 찾아왔다면 그 어떤 조치가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그러게. 이게 사실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스토킹 행위인 거죠. 네. 그래서 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원치 않는 접근을 시도한다든가 지켜본다든가 따라다닌다든가 또 교제나 만남을 계속해서 요구하는 행위를 이 법적으로 보면은 지속적 괴롭힘 행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지속적 괴롭힘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 1항에 따라서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처벌 수위가 생각보다 그러게 그렇게 말이에요. 높지가 네. 않죠. 네. 근데 이 피해자의 고통은 굉장히 상당하고요. 또 최근에 스토킹 행위에서 중환범죄로 연결되었던 네. 사례들이 많이 발생을 함에 따라서 이 처벌 수위를 좀 강화하자 이런 목소리들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접근 금지 신청은 가능합니까? 그렇습니다. 피해자의 경우에는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이 가능한데요. 이 지속적 괴롭힘을 당하는 피해자들은 사실 어떤 정서적인 또는 신체적인 폭력 상황, 또 기본권 침해 상황에 계속해서 노출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런 피해자들에게 어떤 신변을 보호하고 또 이 그 원치 않는 접근을 막기 위해서 민사집행법 제300조에 기해서 법원이 내리는 임시의 조치, 이거를 접근 금지 가처분이라고 합니다. 이 접근 금지 가처분이 인용이 되려면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해요. 네. 우선 이 피해자들에게 어떤 현저한 위험이나 손해가 있고 이거를 회피하기 위해서, 이걸 피하기 위해서 어떤 이 가처분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필요성이 증거에 의해서 잘 소명 입증이 돼야 되는데요. 증거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지속적으로 문자를 보냈다면 그 문자 메시지라든가 집 앞에 찾아왔던 CCTV 영상이라든가 사진, 녹음 파일, 통화 내역 이런 것들이 모두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게 좀 안타까워요. 피해를 입은 다음에 이제 네. 그게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공포심을 느낀 다음에. 그렇지. 그 전에 뭔가 선제적인 안정망이 네. 좀 필요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요, 이 여성이 남성의 이러한 꾸준한 교제 신청을 거절한 이유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예요? 바로 나이 때문이었는데요. 나이? 네, 보시면요, 남성 A 씨는 70대였고요. 여성이 바로 30대였던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럼 아버지가 딸한테 사귀자 하는 그런 격이잖아요. 네. 싫죠. 뭐 그냥 사귀자라고만 한 것도 아니고요. 뭐 관계를 갖자, 뭐 약기를 이렇게 굉장히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그래요? 계속했다고 합니다. 그거 선 넘은 건데. 그거 성희롱 아니에요? 맞아, 성희롱. 네, 이렇게 남성이 도를 넘은 행위는 결국 사건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 지난 12일 오후 A 씨는요, 계속해서 교제를 거절하는 이 여성에게 앙심을 품고요. 이 여성이 일하는 식당으로 찾아가서 염산을 뿌린 겁니다. 그런데 이 염산에 여기서 일하던 종업원 한 명과 손님 한 명의 팔다리 등이 다쳤고요. 네. 이 A 씨 자신도요, 염산을 뿌리다가 이 염산이 얼굴에 튀었어요. 그래서 본인도 병원에 실려갔다고 합니다. 이건 뭐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죠. 이건 뭐. 그 집착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었는데 처벌 받아야죠, 이런 사람들은. 네, 남성은 일단은 특수상해 혐의로 체포돼서 조사를 받고 있고요. 네. 이 경찰은 도주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이건 특수상해가 아니라 살인미수 아닌가요? 그렇죠. 살인미수죠. 이게 특수상해와 살인미수의 차이는 바로 어떤 범죄를 하려고 했느냐의 고의 여부예요. 이 살인미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람을 죽일 의도로 어떤 실행행위에 착수를 했는데
했는데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경우에 성립할 수 있는 범죄이고요. 그리고 특수상해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사람을 죽일 의사까지는 없었지만 어떤 다치게 할 의사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제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이제 가르는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범죄자가 처음에 어떤 범죄를 실현하고 했는지 그 의사의 여부에 달려 있는 거죠. 근데 고의성이 없었기 때문에 특수상해라고 그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이 고의라는 것은 범죄자의 내심의 의사, 그러니까 범죄자의 마음인데요. 이 범행 당시에 떠나서 나중에 재판을 할 때 이 범죄자의 그 어떤 범행 동기나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것이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 범행 상황이나 여러 가지 증거들이나 결과 발생의 가능성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추단을 하게 되는데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이 염산이 좀 위험한 물질이기는 하지만 이 범죄자가 여성을 살해할 의도까지는 없었다. 이런 것들이 증거로 입증이 됐다고 봐야 됩니다. 그 남성의 노골적인 그런 말들 있잖아요. 뭐 성관계를 하자 뭐 이라든지 뭐 어디 모텔로 가자 뭐 이런 것들. 이거 성희롱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좀 악질적인 그런 언행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안타까운 거는 말로만 했을 경우에 형사처벌이 어려워요. 그걸 성희롱이라고 하거든요. 형사처벌을 받으려면은 폭행이라든지 협박을 수반한 신체적인 접촉이 있어야 됩니다. 그 경우에는 강제추행죄로 강하게 처벌할 수가 있는데 말로만 했을 경우에는 형사처벌은 안 되고 다만 직장 내 성희롱 같은 경우에는 징계처분이나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게 남성이 사귀자고 1인 시위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 사생활을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했다는 건 불법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겠네. 그렇죠. 근데 원칙적으로 1인 시위 자체가 불법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이 집회나 시위는 여러 사람이 해야 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1인 신고는 사전 신고의 대상이 되지 1인 시위는 사전 신고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전 신고 없이도 자유롭게 1인 시위를 하실 수는 있지만 그 방법이나 내용이 뭔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형사 책임을 지는 것은 또 별개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 1인 시위의 어떤 피켓팅이나 구호의 내용이 사실이든 허위의 사실이든 간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죄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건 여성분에게도 피해를 주지만 남의 영업장 앞에서 했잖아. 식당 앞에서. 그렇죠. 1인 시위 했잖아요. 그럼 식당도 피해를 입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1인 시위의 어떤 방법이 이 피해자가 일하는 식당의 업무를 방해했다거나 방해할 어떤 충분한 우려가 있었다 이렇게 판단이 된다고 하면 업무방해죄의 죄책도 질 수 있고요. 또 아까 제3자에게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사귀자는 어떤 내용을 넘어서서 이 피해 여성의 사회적인 어떤 평가를 좀 저하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나 욕설 이런 것들이 포함됐다고 하면 그 부분에서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죄책도 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염산 테러로 다치신 다른 분들 있잖아요. 그래. 이분들은 어떻게 해요? 이거 보상 받을 수 있습니까? 맞아, 받아야죠. 당연히 보상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을 경우에 상해죄가 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을 경우에는 이제 그 중상해죄나 특수상해죄가 될 수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 염산 테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압증적인 범죄거든요. 생각해보세요. 만약 염산 피해를 당했다. 얼굴이라도 맞으면 그건 평생 후유증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정말로 엄중한 범죄이기 때문에 아주 중한 처벌을 받아야 될 것 같고요. 별도로 민사소송으로 아주 그 큰 액수의 손해배상도 책임을 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니 사건 사고 얘기하다 보면 스토킹 범죄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자주 나오는데 저는 오늘 놀란 게 굉장히 처벌이 낮아요. 수위가. 그렇죠. 이거는 조금 보완이 돼야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다음 사건 사고 이슈는 뭔가요? 네, 두 번째 이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32년 만에 벗은 누명, 교도소에서 보낸 청춘입니다. 이건 다들 좀 아시겠죠? 이거 윤성현 씨 얘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이 윤성현 씨는요, 화성 연쇄살인 사건 중 8번째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받은 바 있습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은 이춘재가 범인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화성 연쇄살인 사건은요, 1986년부터 91년까지 이 10차례에 거쳐서 일어난 이 살인 사건을 말하는데요. 워낙에 유명해서요, 영화 살인의 추억의 이 모티브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해 9월 이 사건의 범인인 이춘재 씨가 경찰에 붙잡히게 된 겁니다. 10건
건 사건 모두 다 이춘재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네. 8번째만큼은 윤석열 씨다 이랬잖아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맞아요. 그 당시 감옥 들어갈 때가 20대 초반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죠? 맞습니다. 예, 당시 나이가 22살이었어요. 굉장히 지금 뭐 한창 꿈 많고 꽃다울 나이였죠. 예. 22살에 들어가서 그러면 몇 년을 그럼 감옥살이 한 거예요? 감옥에만 20년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91년에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았고 이 감형이 돼서 2009년에 이 가석방이 됐는데 이 가석방 될 때 나이가 42살이었어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감옥에 계셨던 거고 그 후에 11년 동안 조용히 계셨다가 이제 윤석열 씨가 30년이라는 시간을 거의 뭐 살인자라는 중앙글씨를 달고 살았던 거죠. 예. 야, 22살에 들어가서 42살에 이렇게 나오셨으면 20년 동안 고스란히 이제 감옥 속에 있었던 건데 저 같으면 진짜 너무 억울해서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화병 나죠. 한 사람의 청춘이 뭐 다 그냥 날아간 거고 빼앗긴 거고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윤석열 씨 당시에 범인으로 지목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범인이 이제 특정이 안 된 겁니다. 경찰이 아무리 수사를 해봐도 도대체 누가 범인인지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뭐 제 추측이긴 합니다만은 좀 우범이라든지 우범지대에 있는 이런 사람을 좀 범인으로 지목하면 어느 정도 좀 가능성이 있겠다. 그런 사람들 주로 이제 용의선상에 올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윤 씨를 이제 범인으로 지목한 것 같아서 많은 이제 여론의 비난의 화살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 맞아요. 사건 발생하고 1년 동안 뭔가 범인을 특정하지 못하니까 마음이 다급했던 것 같아요. 경찰이. 그렇죠. 8차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도 이제 범인이 특정이 안 됐는데 유일하게 이제 증거가 하나 나왔어요. 뭐냐면은 범행 현장에 이제 범인의 것으로 추정이 되는 채모가 나왔는데 그 채모의 혈액형을 검사하니까 B형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로 B형의 이제 사람들을 이제 대상으로 해서 수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 윤석열 씨가 B형이었던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당시에 화성 인근에서 살던 이 B형 남자들 전부 다 용의선상에 올랐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좀 품행이 좀 평소에 문제가 있었다거나 뭐 우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아주 집중적으로 수사 대상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윤 씨의 채모와 현장에서 발견된 채모가 동일인으로 추정된다. 이런 국가수 감정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윤 씨가 그때부터는 범인으로 아예 특정이 돼서 수사가 진행됐다고 합니다. 네, 이때 경찰들은요 윤 씨 체포 이후에 이 윤 씨의 자백과 진술을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윤 씨가 한쪽 다리가 좀 불편하셨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한쪽 다리가 불편하면 뭐 담을 넘거나 뭐 책상을 넘거나 할 때 불편하잖아요. 근데 이런 사실을 알고 이분이 범인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를 알면서도 그냥 이를 무시하고 넘어갔다고 하고요. 그러나 이제 경찰은 재심 재판 과정에서는 국가수 감정서를 전적으로 신뢰를 해서 범행으로 지목을 했었다. 뭐 이렇게 밝힌 바도 있습니다. 지금 국가수 감정서 얘기하셨고 그다음에 자백했다 이거잖아요. 윤석열 씨가 자백한 이유가 있었죠? 네, 당시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 화면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3일 밤을 새면 아무것도 몰라요. 내가 무슨 얘기했는지 몰라. 내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건지 죽어있는 건지. 잘나 그러면 와도 툭 치고 잘나면 툭 치고.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다니다 말았지만 한글 대해서 잘 몰라요. 받침이 안 맞아요. 글씨 쓰는데도 감이 안 오는 거야. 내용을 보면은 내가 안 쓴 것도 많은, 불러준 것도 많고, 뭐 찍으라면 찍고, 내가 하지 않았는데도 자기네끼리 그냥 그렇게 한 게 너무 많다는 거죠. 공소장을 보니까는 대단해. 제명이 대단해 아주. 네, 정말 이외에도요, 뭐 얌전히 범행을 인정하기만 하면은 뭐 1년에서 3년 정도만 살다 나오면 된다, 뭐 이렇게 회유하기도 했고요. 구치소에 같이 있던 동료 수감자들은 이제 재판에서 인정하고 차라리 동정표를 얻어라, 뭐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제 거짓으로라도 자백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으로 몰아간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자백을 한 거고. 근데 그 이후에 본인이 너무 억울해서 재심 신청하려고 했었다면서요? 네, 얼마나 정말 억울했겠어요. 근데 교도관들에게 수없이 자기가 재심 신청을 하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해봤지만 진범이 잡히지 않는 한 거의 뭐 가능성이 없다 이런 대답만 들었다고 하고요. 처음에 또 이제 수감됐을 때는 이 억울한 마음과 불안한 마음 이런 예민함 때문에 잠도 자지 못하고 이 동료 재수자들과 시비가 붙어서 독방 생활을 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많이 이제 자유롭게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살이 붙어서 100kg이 넘는 몸무게를 갔었던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아까 감형됐다 그랬잖아요. 근데 무기징역에서 어떻게 감형이 될 수 있어요? 이분이요, 이제 억울한 마음에 3년 정도를 고통스럽게 지내다가요, 네네. 이제 마음의 변화가 좀 찾아왔대요. 아. 그러니까는 결백해도 자기 말을 들어주지도 않고, 뭐 미워하는 마음도 생기고 이러니까는 스스로가 너무 힘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내려놓게 되고, 이 자신의 결백과 상관없이 뭐 지금은 교도소 살고 있고, 앞으로도 그래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인정하고 억울함에 재심에 대한 기대도 전부 다 내려놨다고 합니다. 아, 저 같았으면 억울해서 진짜 죽고 싶었을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그게 내려놔졌을까요? 그러게. 이제 뭐 사실 굉장히 힘들었겠죠. 그런 게. 이제 윤석열 씨가요. 누군가를 원망하고 좀 미워하면은 스스로가 괴롭고 힘들 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위해서 이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관들을 좀 용서했다. 뭐 이렇게 한 인터뷰에서 밝힌 바도 있습니다. 청춘을 감옥에서 다 보내야 했는데 어떻게 그걸 쉽게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네, 이렇게 미움과 원망의 마음을 좀 되돌리게 된 계기가 하나 있었다고 하는데요. 바로 윤석열 씨의 이런 괴로운 마음을 보듬어준 분이 한 분 계셨다고 합니다. 이분 영상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누구나 안 믿어도 한 사람만 믿어주면 나는 그 살 수 있는 희망이 있다. 그 100명 중에 한 사람만 믿어준 게 선배예요. 그 선배 말 듣고 한심한 거 내가. 선배 말 듣고 하다 보니까는 초등학교 졸업했어요. 선배 덕분에. 뭐 자격증도 몇 개 땄고. 선배가 아마 거의 잡아주지 않았으면은 나는 이 세상에 지금 없었을 거예요. 네, 절망 속에서 정말 유일하게 손을 내밀어준 이 선배, 바로 이 박종덕 교도관이라고 하는데요. 이분 때문에 정말 이분도 미래를 좀 준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 역시 믿어주는 사람 100명 중에 한 명만 있어도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마음이 좀 먹먹하죠. 남들이 다 살인범이라고 손가락질할 때 그 선배 교도관만큼은 믿어줬던 거죠. 희망을 줬던 거죠. 네, 그러니까 그 교도관이 어떻게 보면 은인이었던 거죠. 그렇죠. 근데 저는 좀 궁금한 게 본인이 이렇게 자백을 해서 유죄가 되면 재심 신청이 좀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하도 예전에 보면은 이제 뭐 고문을 통해서 자백하는 경우도 있어 그래가지고 우리 법에는 이런 규칙이 있어요. 자백 배제 법칙, 자백 보강 법칙이라고 해가지고 혹시 고문을 통하거나 강압적인 방법으로 자백할 경우에는 증거 능력이 없고요. 다른 증거가 있어야지만 유죄를 항한다. 이런 이제 법 규칙이 있어요.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 3일 동안 잠을 안 재우고 강압적인 수사를 하니까 본인이 어쩔 수 없이 자백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유죄가 나오면 되지 않는 사건이었거든요. 그런 사건은 이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확정 판결을 뒤집는 재심이 굉장히 어려운 사건인데 그나마 진범이 나타나서 이제라도 재심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걸 뉴스에서 보면서 많은 분들이 생각은 정말 어처구니 없다. 맞아요. 어떻게 저런 상황까지 갈 수가 있는가. 이런 거였거든요. 윤석열 씨도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100억을 준들, 1000억을 준들 내 인생과 바꿀 수 있겠나. 다만 30년 만에 무죄를 받아 속이 후련할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져서 다시는 이런 억울한 사람이 생기면 근데 안 되겠죠.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이 사람이 억울하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을 겁니다. 5번의 기회가 있었거든요. 억울한 걸 바로잡을. 잘 보세요. 경찰 수사할 때 한 번, 검찰 수사할 때 한 번, 법원 재판이 3번이잖아요. 5번 동안 본인이 굉장히 억울하다고 했을 텐데 그 많은 사람들이 아무도 안 믿어준 겁니다. 그래서 뒤늦게 사법부가 이제 사과를 했는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맞아요. 거기 어디서부터 어떻게 연루됐는지는 다 아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다 사과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자, 이번에는 우리 가족, 이웃, 그리고 사회에서 벌어진 다양한 분쟁을 법적인 관점에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얘기부터 할까요? 네, 첫 번째 사연은 필리핀에서 생겼어요. 필리핀의 첫 번째 사연 봅니다. 필리핀 여행 중에 요거 신세입니다. 필리핀 여행. 거지 신세. 거지일 줄 알았어요. 거지 같죠? 다 털리고 거지가 된 거죠. 거지 같죠, 그치? 그죠? 아닙니다. 뭘까요? 정답 네, 바로 볼까요? 필리핀 여행 중 철창 신세. 이거 말이 되나? 왜 그래요? 자, 사장 역할은 정수 씨가 하고 마사지사 역할은 서지 씨가 하고요. 요 발음 잘하셔야 돼요. 마사지. 필리핀 형사 역할은 이재용 님이 해주시고요. 자, 이 사연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사연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젊은 시절 워커홀릭이었던 저는 일하느라 청춘 다 보내고 이제 좀 살만해졌다 싶었더니 어느새 60줄에 접어들었습니다. 인생 허무하다 생각하던 때 지인들과 함께 여행을 가게 됐죠. 그런데 똑똑. 이거 함중에 누구야?
마사지 해드리러 왔습니다. 마사지요? 나 그런 거 해달라고 한 적이 없는데. 친구분이 이미 결제하셨어요. 피로 잘 풀어드리라고도 하셨고요. 그래요? 가운 벗고 침대에 누우세요. 19금인데 이거. 벌써 침대? 아로마 마사지 뭐 이런 건가? 근데 우리 오빠 몸 너무 좋으시다. 이거 19금이야. 섹시해. 이거 근데 왜 이렇게 덥지? 이 너무 인위적인 상황인데 이거 내가 뭐 달려드는 느낌인데 이거? 당신 이정수? 당신을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로 체포해. 중국 사람이에요? 중국 사람이야? 중국계 필리핀. 이럴 수가. 아니에요. 나 진짜 이거 아니고 나 진짜 아무 일도 없었어요. 내가 이거 원한 것도 아니라니까. 전 갑자기 필리핀 경찰에게 체포됐습니다. 대체 제가 뭘 잘못한 거죠? 제발 좀 도와주세요. 이게 우리나라도 아니고 여행객인데 필리핀 여행중이 체포가 된 거예요? 너무 당황스러워. 이게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네, 이 사건은요 필리핀에서 있었던 사건이고요. 60대 한국 남성이 이 필리핀 미성년 여성을 성추행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힌 사건입니다. 세상에 해외 나가서까지. 네, 맞습니다. 당시 호텔에서는 60대 A 씨와 이 필리핀 여성 둘만 있었다고 하는데요. 네. 이 여성은요 경찰에게 자신이 성폭행을 당할 뻔했다, 뭐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여성의 진술로 남성은 유치장에 결국 갇히는 신세가 된 겁니다. 그런데 A 씨는 왜 미성년자를 호텔로 불렀을까요? 네, A 씨는요 필리핀 여행을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인 E 씨와 안 씨와 함께 갔습니다. 네. 이 지인들이 같이 여행을 가자고 했어요. 자신의 꽁돈이 생겼다고 하면서. 그러니까는 A 씨에게 이제 필리핀 여행을 제안했던 이 지인들이 여행 계획을 막 짠 겁니다. 그러면서 A 씨와 함께 여행을 즐겁게 마치고 이 호텔에 들어와서 술을 한잔하고 쉬고 있는데 지인들이 이제 마사지사를 불러서 마사지를 받아라 뭐 이렇게 한 겁니다. 이제 알았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부른 건 아니고 그렇죠. 지인들의 배려로 마사지사를 불러준 거네요. 그러면 불법을 저질렀으니까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건 맞는데 이 해외에서 범법행위를 하면은 그 나라 법이 적용되는 건가요? 그러게.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란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속죄죄라고 하는데 어느 나라에서 범행을 저지르면 그 나라 법을 적용한다. 이게 이제 속죄죄라고 해요. 반대로 속인주의라는 것도 있거든요. 속인주의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이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건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건 우리나라 법을 적용하는 게 속인주의라고 하거든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필리핀에서 일단 범죄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필리핀 법이 적용이 되고 또 우리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에 와서 우리나라 법으로 처벌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A 씨의 지인들은요 손을 빨리 써서 A 씨를 한국으로 돌려보내자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그도 그럴 것이 필리핀에서 재판을 받게 되면요 미성년자 성추행 같은 경우에는 많게는 징역 20년까지 된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지인들이 빨리 A 씨를 빼내서 한국으로 이제 데려가려고 했는데 유치장에 갇혀 있던 A 씨에게 가서 돈이 엄청나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뭐 필리핀 상원의원에게 뇌물로 4억 원, 그다음에 경찰서장과 그 윗선에 또 뇌물로 2억 원,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1억 3천만 원, 또 이제 피해자와의 합의 비용으로 1억 원 정도 총 이제 8억 3천만 원이나 필요하다. 그래서 우선 지금 안 씨가 사업체를 위해서 만들어 뒀던 7억 원이 있으니까 그거를 빨리 이제 쓰고 나중에 한국에 가서 갚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잘못했으면 그곳에서 처벌을 받는 게 원칙이잖아요. 근데 거액의 뇌물을 써가면서까지 나왔다는 게 이게 조금 깨름직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사건이 실제 상황이 아니라 가짜였던 거예요. 기획범죄였던 겁니다. 처음부터 이 재력가의 돈을 노리고 필리핀 여행을 가자 이렇게 꼬드긴 다음에 여행을 가서 미성년 여성을 이제 같이 고용을 했겠죠. 같이 고용해서 이제 성추행을 당했다, 미성년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를 한 다음에 그 이제 얼마 당황했겠습니까? 그 당한 것을 이용해서 현지에서 이걸 해결하려면은 이제 수억 원의 돈을 써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금전을 갈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게 기획된 일이라는 거 어떻게 알았어요? 이 기획된 일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 뭔가 이 A씨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상황일 수 있는데 마치 현지에서 형사처벌받는 것이 아주 당연한 일인 것처럼 그리고 무조건 합의금에만 집중하고 한국 가서 그 돈을 돌려달라고 이렇게 약속을 잡고 이렇게 추궁하는 그런 모습에서 뭔가 의심이 굉장히 짙어졌던 거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한국에 와서 이렇게
집으로 돌아가는 이 차 안에서 이게 너가 한국에 가서 이 돈을 주지 않으면 칼 맞을 줄 알아라 이런 협박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된 겁니다. 이게 계획된 범죄였으면 처벌받아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 처벌받았나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범행 방법이 굉장히 불량하고 이 갈취하려는 금액이 8억 3천만 원이면 아주 많은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이 법원에서 이제 그 피해자도 이 피해가 정도가 상당하기 때문에 이 씨와 안 씨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 또 4년형의 형을 선고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야, 이거 저 여행 가서도 이거 조심해야 되겠네요. 그럼요. 알겠습니다. 다음 거요. 자, 두 번째 사연은요. 간장게장집을 울린 땡땡땡땡입니다. 나 이거 알 것 같아요. 이거 알아요. 그래요? 네, 얼마 전에 저도 기사를 봤거든요. 바로 정답 공개할게요. 정답은 아니면 말고. 이게 사연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자, 간장게장집 사장 역할은 서지 씨가 하고요. 유튜버 역할은 정수 씨가. 네, 항의 네, 고객 역할은 제가 하고 항의 고객 2는 제가. 이재용님이 해주시고. 네. 자, 사연 소로 가겠습니다. 밥 장사 30년, 고객에 대한 신뢰 하나로 30년 장사를 해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신뢰가 바닥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영상 하나 때문에 말이죠. 여기 간장게장 하나 주세요. 네. 맛있게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휴대폰으로 뭘 찍는 거예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많이 한다던 그 뭐 개인 방송 그런 건가? 맞아요. 잘하시네요. 자, 여기 보고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간장게장 맛있으니까 많이 먹으러 와주세요. 예, 잘 먹겠습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제가 이 간장게장 백반 먹어봅니다. 자, 가요. 복스럽게 먹는 모습이 예쁘기도 하고 방송이 우리 가게 홍보도 해주는 것 같아서 신경 써서 리필까지 해줬는데 근데 그 뒤로 기가 막힌 일이 생겼지 뭐예요? 아무리 코로나 때문에 발길이 끊겨도 그렇지. 이렇게까지 뚝 끊기나? 먹고 살기 힘들어. 큰일이네. 여보세요? 장사 똑바로 해! 뭐야? 장난 전화인가? 아이, 그따위로 할 거면 때려쳐! 내가 뭘 어쨌다고 나한테 이러는 거야? 그 장면이 다녀간 뒤로 우리 식당에는 손님이 뚝 끊겼어요. 그래도 힘든 시기에 이게 웬 날벼락인가 싶어 억울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어떤 사연입니까? 네, 이 사연 먼저 영상부터 한번 보시고 오시겠습니다. 네. 맛있겠다. 괜찮겠다. 이거 뭐예요? 밥풀. 이게 뭐 대구의 밥풀이 유명 있었어. 간장게장 식당에서 있었던 일이죠? 풀이구나. 나 좀 뭔가 했네. 네, 대구의 유명 간장게장 무한리필집 식당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약 7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인기 개인 방송인이 이 집을 찾았던 겁니다. 이 간장게장을 먹고 리필을 주문을 했는데 이 리필된 접시에서 이런 밥알이 나오면서 문제가 시작된 겁니다. 이제 밥알이 나왔다는 건 이제 재사용했다, 뭐 이런 뜻인가요? 네, 그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는데요. 이 식당은 양념의 이 낭비를 좀 줄이고자 이 원래 방식이 새로 접시를 주고 여기에다가 리필된 게장을 담고 그 위에다가 손님이 전에 먹던 이 접시에 양념을 덜어서 이걸 준다고 합니다. 부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간장게장 간장이 먹다 보면 많이 좀 남아있긴 하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개인 방송인이 이 사실을 이제 밥풀이 나왔다 직원에게 알렸지만은 뭐 아무런 해명을 듣지 못했다고 해요. 그리고 재사용 의혹 영상을 그대로 인터넷상에 올리게 된 겁니다. 이 영상은요, 순식간에 조회수가 무려 100만 뷰를 기록하면서 큰 이슈가 됐고요. 이제 해당 영상 위로 이제 댓글로 막 악플도 달리고 막 이 식당 평점 테러도 당하고 이러면서 이 식당이 음식을 재사용하는 식당이다 이런 낙인까지 찍혔다고 합니다. 양념 낭비 좀 줄이려고 먹던 접시에 있던 그 간장 양념을 부어준다고 했으니까 뭔가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리필 접시에 발견된 밥알은요. 그런데 개인 방송인이 이 게딱지에 밥을 비벼 먹을 때 흘린 것으로 좀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본인 거네,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게 자기가 먹던 거를 이렇게 리필하면서 부어줬으니까 자기 밥알이 들어갔을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식당에서 뭐라고?
네, 식당 측에서는요, 리필 게장을 담는 과정이 담긴 이 CCTV까지 공개하겠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명 의지를 보였다고 해요. 근데 사실 식당은요, 이 해당 영상이 공개된 줄도 모르고 있다가 하도 식당에 이 항의 전화가 많이 오니까는 그제서야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영상을 찾아봤다고 합니다. 네, 아니 식당 입장에서는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근데 이렇게 영상 올릴 때 원래는 식당에 영상 올려도 되냐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동의를 받고 올려야 되는데 더군다나 이거는 좋은 영상도 아니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식당의 업무를 방해하는 영상이잖아요. 근데 저도 이 영상을 봤는데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사람이요. 처음부터 영상을 막 찍어가지고 막 이게 이제 잘못됐다고 올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식당 주인한테 물어볼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근데 해명을 들을 생각도 안 하고 처음부터 어떻게 보면 이 영상을 찍으려고 한 게 아닌가 이렇게 강하게 지금 의심을 하는 상황입니다. 요즘 코로나보다 무서운 게 개인 방송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요. 코로나 때문에 안 그래도 지금 식당들 다 어려워하는데 아니면 말고 식으로 의혹만 제기하고 나 몰라라 하니까 요즘 자영업자들 진짜 난감한 경우 많아요. 유튜버들 거절한다고 이런 걸어두는 데도 많대요. 이게 정말 아니면 말고 그럼 뭐라 그러면 미안. 그리고 끝. 이거 정말 답답한 노릇인데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간장게장 식당 지금 현재 어때요 여기는? 네, 식당 측은요 해당 개인 방송 운영자에게 우리가 음식을 재사용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 CCTV도 보여줄 수 있다라고 댓글을 수차례 달았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채널 운영자 측이 이 댓글을 안 보이게 비공개 처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상이 이슈가 될수록 이제 항의 전화가 빗발치고 악플이 쏟아지고 욕설을 듣고 하다 보니까는 이 사장님이 정신적인 고통이 커서 결국에는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으면 문을 닫았을까요? 코로나도 버텼는데 너무 안타깝네요. 네, 사진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이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해당 업소 사장님의 정말 억울한 심정을 읽을 수가 있는데요. 지난 15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유튜버의 허위사실 방송으로 자영업자가 피해를 보지 않게 법과 제도를 만들어달라라는 제목으로 청원을 올린 겁니다. 네, 정말 힘든 시기에 코로나도 버텼는데 얼마나 억울하시겠어요. 근데 궁금한 게 허위사실을 공개한 이 개인 방송인은 처벌할 수 있는 거예요? 처벌해야죠. 이게 허위사실이기 때문에 허위사실은 명예훼손죄가 될 수가 있고요. 더군다나 업무가 완전히 중단된 거 아닙니까? 식당에 이런 걸 한번 올라오면은 식당이 영업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업무방해죄로도 처벌이 가능하고 예전에는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죄는 이제 벌금형이 나왔지만 요즘에 이렇게 악질적인 경우에는 실형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정말로 이건 악질적인 범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 고소하면 되겠네요. 네,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개인 방송 운영자의 어떤 행동을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는 뭐 있겠지만 이게 처벌로 이어지려면 좀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이 개인 방송 운영자가 지금 자기는 이 간장게장집에 대해서 나쁜 소문을 내려고 했다거나 아니면 문을 닫게 하려는 어떤 의도, 그러니까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니 고의가 없었다고는 하지만 실제 입은 피해가 얼만데. 맞아, 많죠. 네, 지금 피해 상황은 굉장히 좀 심각한 편인데 이 개인 방송인이 이제 자기는 고의가 없었다라는 맥락에서 지금 사과 영상까지도 올렸어요. 그 영상의 내용이 자기가 이런 방송의 파급력을 미처 몰라서 무지함에 의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 죄송하다 이런 내용인데 계속해서 자기가 어떤 고의가 없었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부분이 인정이 된다고 하면 사실은 비방의 목적 자체가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입건도 어려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처벌이 어렵다면 배상은 못 받습니까? 배상이라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형사처벌이 어렵다 하더라도 민사소송은 별개입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을 통해서 그동안 이제 장사를 못한 거에 대한 경제적인 손실배상, 그다음에 얼마나 큰 정신적인 고통을 얻었겠습니까? 그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아이고 정말 어렵게 코로나를 이겨내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딱 걸려 뻔했네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허주연 변호사, 이인철 변호사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자동차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떤 겁니까? 네, 먼저 준비한 영상부터 보시고 오시겠습니다. 자, 주차장에 있던 차량이 쓱 빠지는데요. 아닌데 그냥 가는데? 네, 빠집니다, 그냥. 후진한다. 아이고. 어떻게?
아니 저 사람 못 본 건가요? 야, 이거 사람도 어쩌다. 등지고 있고 차도 등지고 있어서 굉장히 위험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냥 저렇게 그냥 바로 날아가는데요? 어떡해. 그렇죠, 지금. 이게 어떤 크게 영상입니까? 다치셨을 것 같아요. 네, 이 사고는요 모두 아시는 분이에요. 이 한문철 변호사님의 본인 사고 영상입니다. 이거? 네, 작년 저 초 가방 든 사람이 한문철 변호사예요? 맞습니다. 예, 작년 초에 이 지인의 결혼식장에 다녀오는 길에 주차 관리인이 차를 뺐다가 후진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사고가 난 건데요. 이 한 변호사님이 차량이 빠진 것을 확인하고 돌아섰는데 이 뒤로 빠진 차가 갑자기 후진을 하면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큰일 날 뻔했네요. 네. 한 변호사는요? 괜찮아요? 네, 이제 차에 밀리면서 계단 모서리에 머리라도 부딪혔으면 정말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는데 다행히도 그런 사고로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진짜 그런 말 있거든요. 후진하는 차엔 자비가 없다고. 진짜 큰일 날 뻔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차량 후진 정말로 위험한데요. 그 중에서도 이 트럭이라던가 뒤에 적재함이 있는 이 화물 트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요 오늘은요 차량 후진 사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준비한 영상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자, 앞에 트럭이 달리고 있습니다. 여유롭게 잘 달리다가요. 우회전을 하더니 이상합니다. 뒤에 차가 안 보이는 걸까요? 네, 그대로 후진하더니 꽝! 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트럭이 후방이 시야가 제한돼 있어가지고 특히 조심해야 되는데 저렇게 하셨네. 네, 맞습니다. 전체 후진 사고를 한번 보면요. 사망자의 한 60% 정도가 화물차의 사고예요. 그중에서도 5톤 미만 카고형 화물차가 무려 71.2%로 사망사고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또 다른 영상 준비했는데 이것도 한번 보시고 오시겠습니다. 아이들 다쳤겠네. 한 아파트에서 있었던 사고인데요. 아이고. 네, 지나가는 사람의 주차된 차량 그리고 택배차가 후진을 합니다. 네, 걸어가는 사람도 전방 주시를 안 했고 택배차 기사도 후방이 보이지 않아서 그대로 후진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겁니다. 맞아, 휴대폰 보고 가면서 저렇게 된 거예요. 후진하는 차도 뒤에 사람을 발견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이제 트럭이라던가 택배 트럭 같은 경우에는 뒤에 적재함이 있기 때문에 사이드 미러로 있어도 이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뒤에가. 그래서 한 실험에서는요, 초등학생 키 정도의 한 1m 20cm 정도의 이 마네킹을 이 적재함에 있는 트럭 뒤편에 한번 갖다 놔봤대요. 근데 사이드 미러가 있어도 이걸로는 보이지 않았고, 그냥 마네킹에서 한 30cm 정도 이상 떨어져야지 그제서야 마네킹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차체가 크다 보니까 심지어 부딪혀도 잘 모를 것 같아요. 그 느낌이 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제 다음 사진 보시면요, 무슨 얘기인지 한번 감이 오실 텐데 사진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진은요. 아파트 1층 공간의 이 기둥입니다. 기둥은요, 같은 달에 무려 2번씩이나 택배차가 후진을 하면서 들이받았다고 하는데요. 이게 후방 시야가 제한된 상태에서 후진을 하다가 이 기둥을 못 보고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뒤에 사물과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두 번째 사진 한번 보실 텐데요. 네, 두 번째 사진은요. 대형 화물차가 후진을 하다가요. 그대로 추락한 사고입니다. 그랬어요? 네, 후진할 때 이제 도와주는 오라이 이거 해주는 사람이 없으면요. 운전자가 이 뒤에 뭐가 있는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감각으로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렇게 아찔한 사고로 이어지기 십상입니다. 아니 이게 정말 위험한 게요. 자칫 잘못하다가는 정말 큰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어서 위험해요. 네, 맞습니다. 이제 이 화물차 후진 사고는요. 사망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이 관련 영상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아이고. 어린 아기인데. 아이 같은데요? 네. 왜 그래? 다친 아이군요. 그래서 병원에 지금 입원해 있는 거죠. 중환자실에 입원한 3살 아들인데요. 이게 이 아이는요. 택배차가 후진을 하면서 3살 아들과 엄마를 치고 온 사고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럼 아이가 차 밑에 깔린 거였어요? 야, 엄마도 크게 다쳤겠는데? 그러면 주변에서 이렇게 아이를 구해줘가지고 그나마 좀 사는 거라면서요? 네, 감사하네. 네, 이 사고는요, 지난 6월 경북 김해에서 일어난 사고였어요. 이제 이 사고 당시에 아들과 엄마는 주차장 입구에 있는 펜스와 이 플라스틱 공 사이를 이렇게 슬쩍 지나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택배 트럭이 이렇게 주차장 입구에서
후진을 하면서 이 모자를 덮치게 된 겁니다. 아니, 아이도 많이 다쳤을 것 같은데 당시에 저거 상황은 어땠어요? 네, 당시 아들은요 오른팔과 어깨 갈비뼈가 골절되면서 수술을 받았고요. 근데 또 이 갈비뼈가 부러지면서 이 갈비뼈가 폐와 간을 찌른 거예요. 기흉 수술까지 받는 등 전치 10주의 진단을 받게 됐습니다. 너무 안타까워. 아이 엄마도 굉장히 크게 다쳤을 것 같은데요. 네, 아이 어머니는 다행히도 이제 뼈에 이상은 없었고 정형외과 물리치료를 받는 중이고요. 네, 2주의 전치 진단이 나왔다고 합니다. 아니, 진짜 큰일 날 뻔한 사고인데 그러면은 그 운전자는 당연히 처벌을 받겠죠? 근데 아이 아빠가 경찰 측에 가해자 처벌 여부를 좀 물어봤다고 해요. 그런데 경찰 측에서는요, 이 사고가요, 12대 중과실에 포함이 되지 않고 게다가 주차장 안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처벌은 물론이고 운전자에게 벌금 부과도 하지 못한다라는 정말 아니 아이가 크게 다쳤는데도 그렇다고요? 네, 말이 안 돼. 이 현행법상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켜도요, 운전자가 이 종합보험에 가입이 돼 있다면요, 이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예외는 있는데요, 만약에 피해자가 사망을 했거나 또는 중상해를 입거나 또는 12대 중과실에 이 사고가 해당될 때는 처벌할 수 있지만요, 이 사고는 여기에는 해당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트럭들 후진할 때 시야 확보 안 된다 이럴 게 아니라 이 사고 예방을 위해 무슨 대책이 좀 마련돼야 돼요. 다행히도 관련법이 정비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자동차 후진할 때 뒤쪽이 잘 안 보여서 벌어지는 사고를 좀 예방하기 위해서요, 이르면 내년 1분기부터 후방 안전장치를 모든 자동차에 의무적으로 한 가지씩 이상은 달아야 하는데요. 이 후방 안전장치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아는 후방 카메라 같은 것들, 또는 이제 후진을 할 때 삐삐삐 소리가 난다거나, 또는 후진을 할 때 뒤에 사물이 있으면 운전자에게 알려주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후방 안전장치라고 합니다. 트럭들 후진할 때 띠라리라리라라 멜로디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소리 듣고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데. 맞습니다. 그런 겁니다. 그 소리가 좀 확실히 있어야. 맞아. 그래야 사고 예방하는데 좀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또 궁금한 게 차량끼리 후진하다가 사고 나는 경우 있잖아요. 이 경우는 어때요? 비슷한 사고가 하나 있었는데요. 이제 지난해 5월 한 백화점 지하 주차장에서 이제 자신의 차를 몰다가 주차구역에서 이제 주차장 늘려고 후진하는 차량을 보고 여기를 받은 거예요. 이 차를. 그래서 자신의 차를 수리한 뒤 정비업체에서 자기 부담금 20만 원이 나온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자기 생각에 나는 잘못이 없다 생각하고 이 20만 원의 돈을 돌려달라라고 소송을 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니 저도 들었어요. 후진하는 차가 100% 과실이라고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럼 자기 부담금도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100% 과실은 없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말이 다 맞는데요. 일단은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요, 재판부가 이렇게 판정을 했습니다. 이 A씨, 차를 몰고 가던 이 A씨에게도 20%의 책임이 있다라는 판단을 했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상대방 차량이 앞에 있어요. 근데 앞에서 후진하는 걸 봤습니다, 이 사람이. 그리고 뒤에 빈 공간에 후진하는 것을 모두가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충분히 이 차가 후진하리라는 것을 예상을 하고도 경적을 울린다든가 이런 주의를 안 주고 그대로 앞차를 들이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타 있는 운전자도 20%의 책임이 있다, 20%의 과실이 있다라고 재판부가 판단을 한 겁니다. 자동차는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됐죠, 요즘에. 그런데 이걸 잘못 사용하면 정말 큰 흉기가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영상 보면서 느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 한 주가 남은 거잖아요. 2020년. 많은 분들이 빨리 좀 갔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그래도 아쉬움이 남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무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한 주의 시작 오늘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